한국의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해외에 우리나라 자본도 많이 나와 있는 그쵸. 그런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통합된 연결된 그런 초연결성 시장에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맞는 문제를 안고 있는지,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치가 얼마나 지금 후진적인지를 전 세계에 좀 알린 그런 창피한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GDP 규모로 세계 경제 10위 선진국이고 네. 민주주의 국가고 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이 전부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경제, 금융, 자본시장에 큰 데미지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월모브를 통해서는 주요 외신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일색이었고 메인 헤드라인 뉴스는 모두 우리나라 이야기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국회로 지금 진입을 한 계엄령 군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장중에 굉장히 큰 부침을 겪기도 했고요. 관련 ETF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의 주가의 하락이 장중에 3% 이상으로 확대가 되기도 했고 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거의 반토막 났던 그런 움직임에서 다시 대부분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민주주의에 대한 퇴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기는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 또 환율 시장이 워낙에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스피커가 좀 들리는데 이게 하울링이 안 생기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한 이야기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거의 못 잤습니다. 저도 새벽이 아니죠. 갑자기 11시에 눈이 떠져서 그 소식을 전에 보고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이게 45년 만에 일이라고 하죠. 1970년대 이후로 21세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서울의 봄에 1979년, 네. 지금부터 45년 전이죠. 네, 네.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전혀 몰랐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거고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던 거고 국내 그래서 다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밤사이에 야간 선물 그렇게 등락을 보이고 환율도 갑자기 1,400 장중에 50원을 돌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해서 44원까지 봤습니다. 네. 이게 과연 어떨지가 가장 관건인데 일단 오늘 국장은 7시 반에 결정난다라고는 하지만 열릴 것 같다는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상황은 종료된 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황은 종료가 됐다. 다만 이제 1979년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걸음마 단계였고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GDP 규모로 세계 경제 10위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사실은 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이 전부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한 대한민국 모든 경제, 금융, 자본시장에 큰 데미지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말 한국의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해외에 우리나라 자본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통합된 연결된 그런 초연결성 시장에서 정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경제의 선진국 경제에 비해서,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치가 얼마나 지금 후진적인지를 뭐 전 세계에 좀 알린 그런 창피한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근데 뭐 영향은 저는 뭐 그렇게 이걸로 인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정도 밤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방송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해제가 선포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종료가 완전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에서는 그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선진화되지는 못할 거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밸류업도 시들시들하고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만약에 국장을 연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국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어제 같아요. 오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정말 뭐 정치적 후진성, 좀 포용과 협치가 없는 정치, 그리고 정말 뭔가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그러한 뭐 대한민국 그 현실, 정치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정부 녹아서 발생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제 단기 충격이라기보다는 단기 충격은 끝났고, 단기 충격은 뭐 간밤에 끝난 거고요. 야간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개장이 되면. 하지만 이제 말씀 주셨듯이 뭐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한국 시장은 좀 문제가 있는 시장이구나. 그리고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조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좀 안타깝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한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 향후 유동성을 계속해서 더 축소하게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국장에는 뭐 다코인으로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간 자금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나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사이에 보니까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당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뭐 오늘 장중에 만약에 출렁이더라도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의 하락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조금 표면에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조금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 이런 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데미지를 준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가야죠. 이런 부분들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사실 저희가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가 트럼프 관세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한국 경기 영향이나 환율, 또 금리 동향, 이제 곧 12월 중순에는 미국의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장에는,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살펴볼 예정인데, 이게 또 갑자기 또 밤사이에 이런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무거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도 우리나라는 너무 힘든 산업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을 테죠.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다들 똘똘 뭉쳐야 하는 이런 식의 또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좀 변화돼서 적용이 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발표 내용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 반도체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어떨까요? 관련 내용들을 한번 좀 뜯어보면. 일단 지난주에 뭐 한 3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아직 취임은 안 됐지만 안 했지만 트루스 소셜에 이제 SNS에 올렸죠. 첫 번째가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네. 취임하면 이제 이거를 원인을 그 펜타닐 문제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미에서는 이제 대중 관세가 2023년에 한 12%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고 관세는 21%였지만 네. 가중 좀 금액 가중으로 봤을 때는 한 12%였는데 이게 이제 3단계로 저는 이제 원래부터 3단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봤는데 네. 마침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미에서 좀 3단계를 얘기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12%에서 평균 금액 가중 그게 이제 취임해서 내년 2Q에 20%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년 가을 정도에 9월에 36% 그러면 중국 상품에 대해서 원래 지금 50%인데 지금 83%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10%는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10%는 이제 간을 본 거죠. 네. 간을 봤는데 지금 그 간의 의미는 10%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걸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자본재에 매길 건지 중간재에 매길 건지 소비재에 매길 건지 어떤 품목에 매길 건지 어떤 속도로 매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속내를 들여놨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도 이제 똑같이 SNS에 올렸는데 좀 SNS를 조금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러셨죠, 보편 관세가 아니라 선별 관세잖아요. 선별 관세. 근데 그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는 뭐 그 전에 나프타를 이제 본인 스스로 2017년 1기 때 트럼프가 USMCA로 이제 바꾼 이제 USMC 협정을 이제 폐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결국엔 조금 불법 이민이나 이제 펜타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때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불법 이민이나 펜타닐 문제는 국가의 안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바로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내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한번 비춰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전체의 2기의 관세 정책의 방향이 그 뭐 협상하면 좀 풀릴 수도 있어. 뭐 멕시코 대통령이 전화하고 트루도 대통령이 캐나다 대통령이 이제 방문했지 않습니까? 집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뭐 깎아줄 수도 있고 그쵸. 없던 얘기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표시한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가 달러의 어떤 결제 구조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100%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그 얘기 30일인가요? 지난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조금 실효성이 없는 얘기죠. 뭐 브릭스라고 하면 뭐 러시아, 브라질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원래 이제 교육이 없는 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과 대두를 미국에 수출하고 또 미국의 수입품을 많이 사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해지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중요해지는 그러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인도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미국 외교협회에서 이제 발표된 그런 보고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제 좀 뭔가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리하자면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된다. 취임 직후에 바로 대통령령으로 사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이제 갖춰지고 진용이 갖춰진 다음에 손익을 따져서 미국의 피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향으로 뭔가 이제 계산기를 튕겨서 한 7월 정도에 추가 발표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이 2026년까지 계속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피해를 입을 부분은 지금 한 40~50%의 관세에서 한 80% 이상, 90%까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중국이 얼마나 위안화를 절하할 거냐. 그리고 그 절하된 환율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상품의 비교 우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그리고 중국이 관세를 관세 폭탄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가 범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의 물량이 풀릴 거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 많이 풀리고 우리나라에도 속수무책으로 들어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 조금 레가시 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 거냐. 그리고 전략산업,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전기차, 전략산업. 가령 위안화가 한 10%, 15% 절하되고 원화가 한 8% 정도 절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중국 전기차가 반값으로 들어오고 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이랑.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입을 데미지가 정말 조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간단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025년을 지나서 후년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특히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국내에 대한 피해는 우리는 미국도 이렇게 관세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되지만 중국 쪽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피해가 커지는 걸까요? 아니면 산업별 특성상 지금 중국의 익스포저를 점점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면 교육이 일단 주니까 교육이 준다. 수출 익스포저가 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고요. 교육 감소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원화와 위안화의 상대 가치의 변화로 인한 중국 제품이 경쟁력을 한국 시장 및 동남아 시장, 심지어는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더 비교 우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 산업이 거기서 2차 데미지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복 관세를 때리고 또 중국의 수입품을 조금 차단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정책이 있고요. 필요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전국 정치권과 행정부가 똘똘 뭉쳐서 그렇죠. 산업계랑 이거를 논의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죠. 간밤에 이런 사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정말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피해는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다라는 상황에 따라서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미 관세 정책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2022년에 나온 자료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산업과 전략산업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게 꼭 맞는 데이터인지는 저희가 지금 시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도 바뀌고 또 앞으로 펼칠 관세의 이제 폭도 이제 조금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본이나 뭐 EU 전체 OECD 평균보다는 한국이 그냥 독박을 쓰는 이제 그러한 구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구조 때문에 중국과의 경합도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또 레거시 산업에서는 한국의 그 경쟁력에 굉장히 많이 추월해 있고 그렇죠. 어떤 부분은 우위에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정작 피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환율 메커니즘에서도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물론 해제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이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관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벌써부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의 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더해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밤사이에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제는 1,4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지난 뭐 그 중국에 대한 10% 관세 할 거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발표된 다음에 사실 환율 시장에서는 다 안정이 됐습니다. 캐나다 달러도 원위치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 페소도 원위치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취임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조금 트럼프 자체도 퇴로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조금 뭐 결국에는 이제 협상 가능한 것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정상적으로 이제 원위치 된 거죠. 하지만 막상 이제 내년에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텐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뭐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처럼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고시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절하고시해야 똑같은 이제 조금 수출 경쟁력을 갖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전 세계에 물건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절하가 됐느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7년에 준비를 해서 18년에 본격적으로 때렸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14% 절하됐어요. 그런데 원화는 14%까지는 절하가 안 됐거든요. 환율을 좀 방어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뭐 한 3%에서 평균 관세가 11.7%까지 가는 상태에서 14%가 절하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에서 평균 가중 12%에서 36%까지로 간다면 이게 3배가 관세율이 올라가는 거고 품목도 50%에서 85%까지 올라간다면 이때보다 환율이 더 절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한 해에 다 절하되지는 않겠지만 2018년에 14% 절하된 걸로 준 거에서 본다면 2025년에 일단은 한 10%는 절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또 2026년에 추가적인 관세 인상에 따라서 단계적인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또 한 5% 내지 이런 정도로 또 추가로 절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한 15% 이상 심지어는 20%까지 위안화가 절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사실은 1,400원에서 1,520원 정도까지는 절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당장 취임 직후에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말부터 신기하게 올랐거든요. 9월 말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첫 금리 인하 시기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시장이 꼭 알았던 것처럼 쭉 올랐다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올라서 지금 달러가 10%, 원달러가 지금 10% 절하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에 첫 번째 관세 인상 정도는 이미 선반영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환율이 안정되겠네 이게 아니고 네. 취임 때까지는 1,400원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1,400원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예상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취임 후에는 또 이제 100일이 끝나고 2025년 2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정도에 2차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위안화도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원화도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내년 2분기 혹은 1분기 말 이때 다시 이제 환율이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걸 반영해서 미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연초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율은 조금 절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환율이 이렇게 지금 수준보다 달러 강세가 더 심화가 되고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또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겠지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전체적인 정강 정책이 약달러 정책이냐 강달러 정책이냐 이제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뭐 무조건 강달러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제 강한 달러가 이제 미국의 경제에 부담을 주고 무역 수지에 압박을 가했을 때, 네. 1985년이라든지 뭐 해서 뭐 비근한 예로 최근에는 2011년에 두바이 협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유로화를 절상시키는 그러한 협의도 있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달러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고 또 미국 정부도 강한 달러 정책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원화 약세를 우리나라 경제 정책 목표로 갖는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강한 미국을 마가를 얘기하는 미국이 달러는 이제 휴지가 될 수 있어. 그런 정책을 펼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앞뒤가 모순된 거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공화당 스트롱맨들이 집권했을 때 1985년에도 사실은 닉슨이 그러한 85년 저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2011년에도 좀 아들 부시가 또 환율 정책을 조금 바꾼 거고요. 네. 73년에는 이제 닉슨 독트린이죠. 금태환 정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환율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라는 것에서 트럼프 같이 강성 그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금 그 프레임을 바꾸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일시적으로는 이제 달러 그만 강세로 가라는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나 아니면 그런 정책이 국제적인 협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뭐 지금은 뭐 중국이 옛날에 중국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현실 가능성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트럼프 정부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은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국 통화들, 우리나라 원화를 비롯해서 상대국 통화들은 약세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폭이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 측면에서 매크로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는 그런 정책을 펼쳐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월머브를 통해서 미국의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은 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환율의 강세를 보이는 데 따른 영향이 뭐 주요 기업들 중에서 애플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반도체든 자동차든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 또 환율이 이렇게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상쇄되면은 이게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덧셈 뺄셈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게 좀 그렇죠. 문제죠. 미국은 뭐 말씀 주셨듯이 뭐 애플이나 테슬라의 대중 판매가 어렵고 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또
또 니어쇼어링에서 조금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불편함을 얻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혹은 이제 관세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물럭거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환율이 절하된다고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해외 생산도 늘었고 네. 또 제품의 경합도도 이제 환율이 적게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셈법이 복잡하죠. 저는 이제 뭐 시간 계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산업 구조상 무조건 불리하다. 우리나라에게는 네. 전통 산업도 불리하고 네. 첨단 산업도 불리하다. 둘 다 불리하다. 네. 어쨌든 불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협의를 해서 예외 조항 또 산업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게요. 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도 GDP 전망치가 1.9%라고는 하는데 네, 지금 1.9%, 1.7%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환율 1,400원, 1,45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구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정부,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 모든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일단은 팩트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닥칠 일인데 여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주식시장 차원을 넘어서 금융시장을 대한민국 넘어서 경제에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사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미국과의 그러한 협의를 최대한 잘 맞추는 것과 지난주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협상하면 뭐 바뀔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힘을 내십시오. 네, 힘내야죠 뭐. 네. 저희는 견뎌내고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금리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번 금통위에서는 결국에는 경기 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게 인하가 어떻게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제한적일 것이다.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클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압박은 사실은 이민 정책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 한두 분기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농업의 한 40% 인력이 불법 이민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접객 이런 쪽에서도 한 25%.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인구가 미국에 유입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다. 지금 이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한 건데 내년 초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저는 임금 상승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민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 해서 봤을 때 관세 정책은 물론이고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궤적은 저는 이제 3.75에서 얼마나 내려갈까 조금 상당히 조금 의문입니다. 4.75에서. 그래서 최종 기준금리가 저는 4.0에서 크게 하야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25bp 한 3번 인하가 조금 맥시멈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적게 내리네라는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금리가 잘 안 내려가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많이 못 내리겠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적게 내리겠네. 그리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잘 안 떨어지겠네.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빚 많이 지고 있는 기업 가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겠네. 이 불편함을 신용 경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수요는 위축되고 경제는 위축되고 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빚은 많이 쌓아놨고 그런데 그 빚을 갚기에는 캐시플로우가 안 돌고 이런 상황이 아주 나쁜 것만 조합돼 있는 상황이 2025년이라는 거죠. 빠져나가 돌파구는 빠져나가야죠. 미국과 열심히 협상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협상하고 조금 멀리 보고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좀 정밀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투자사의 공제를 해주고 어떻게 베니핏을 줄 건가.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고 국내 내수를 망가뜨리지 않고 또 수출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금 방안을 마련할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산업별로 기업별로 논의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그런 소통이 더 잘 돼야 하는 시기가 바로 연말 그리고 내년일 텐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다른 걸로 싸울 거 아니죠. 왜 이 산업에 이런 혜택을 주냐 이걸로 싸워야 돼요. 여기에 더 줘야 한다. 덜 줘야 한다. 왜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산업 정책이 좀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숨이 정말 많이 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뭐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 요 이슈 말고도 사실 박사님과 오늘 다뤄볼 기존 주제 자체도 국내,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국내 그렇습니다. 경제 영향을 모두 다 미칠 내용이고 좋은 영향은 지금 아무것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좋은 영향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있나요?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미국의 공급망에 안정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국가거든요. 조선도 이제 그런 산업이 일종이고 방위산업. 조선 아예 손을 내밀었죠. 또 일렉트릭, 뭐 여러 가지 공공재 이런 부분에서 뭐 원자력 많은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미국에 올라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은 AI를 비롯한 중국의 추격을 막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미국과 우방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급망에 빈자리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파운드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빈자리를 우리는 산업적으로 잘 공략을 해야 하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죠. 저는 오히려 트럼프 집권 후반기에는 한국 산업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베니핏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고 그 관세나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 지속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늘 그랬듯이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산업 말씀해 주셨던 미국이 이제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산업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상계엄 선포 해제 관련한 얘기부터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 그리고 금융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또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